안녕하세요. 네, 저는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의 박란희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어떤 회사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두 회사를 한번 보실까요? 두 회사의 주가 그래프예요. 이 전기차 회사의 경우는요, 지금 2020년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최고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 바로 ESG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ESG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하지도 않고 ESG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ESG가 뭔데 저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ESG는 무엇일까요? 네, 3번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이 용어인데요. 이 용어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2020년 후반부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우리가 다 재무를 중시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렇게 쉽게 어려운 말로 재무 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부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비저블하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지만 비재무적인 거, 뭐 직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좀 납품 단가를 막 깎는다고 해서 당장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 자체가 매출액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대개 기업에서 이때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재무 정보가 훨씬 더 기업에서 비중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인데요. 여러분 저 그래프가 뭐냐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업에서 무형 자산이 얼마만큼 중요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무형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흔히 보이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형 자산인데요. 이 유형 자산보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기업의 직원들의 말하자면 로얄티, 충성심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무형 자산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거고요. 그럼 이 무형 자산을 좌우하는 게 뭐냐?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ESG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ESG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ESG가 그럼 얼마만큼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느냐 보시다시피 2014년에 21조 달러 정도 됐는데요. 지금 2020년, 2022년 한 40조 달러 정도 됩니다. 40조 달러면요, 전 세계 전체 투자 자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서 한 130조 달러까지 갔고 최소 절반 이상까지는 다 ESG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린워싱이라는 그런 이제 이슈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친환경을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친환경이 아닌데도 좀 친환경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진정한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처럼 보이게 워싱을 하는 거를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워낙 ESG가 중요해지고 친환경이 중요해지니까 다들 그쪽으로 가야 투자도 자금 조달도 많이 받고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린워싱까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양한 환경 단체나 또 기후가 정말 많이 이제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위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그런 기후 소송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기후 소송이 2,000건이 넘는데 그게 2020년 이후에 기후 소송이 25%를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의 문제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를 잘 하는 기업, ESG를 잘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어떤 기업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고 어떤 기업은 ESG를 잘 못하는 기업인지 데이터가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SG를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ESG에 대한 정보를 대중들한테,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의무화 될 건데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2년, 3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에 대한 정보를 다 공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이 자본주의가 ESG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길을 닦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 축이 지속가능성 ESG라는 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는, 회계 기준을 통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게 IFRS 재단이라는 게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드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는 재무적인 기준으로만 이제 있었는데 작년에 ESG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면 전 세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ESG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다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ESG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돈만 잘 벌면 됐지 왜 우리 보고 친환경을 하라고 하는 거냐. 돈만 잘 벌면 됐지. 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귀찮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CEO가 계시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돈만 잘 버는 것 플러스 이 회사의 ESG가 좋아야 투자도 받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뭔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CEO가 있다면 당장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ESG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사실 ESG에 대해서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강론, 정답은 다 본인들의 기관 안에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보는 이 기준 축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축에서 살아왔죠? 탄소 경제였어요. 영어로 말하면 카본 이코노미. 우리는 이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여러분 이걸 휴대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휴대폰에 아니면 무슨 전기차, 전기차는 크지만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광물을 지구에서 테이크 해오는 거예요. 테이크해서 메이크하죠. 물건을 만들죠. 메이크하고 어떻게 하죠? 웨이스트, 버리죠. 버리고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기업들은 메이크하는 거에만 신경을 썼단 말이죠. 테이크하고 메이크하고 웨이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거는 외부 비용이라고 사회나 국가나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나버린 거죠. 예,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IPC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IPCC는 유엔의 산하 기관인데요. 전 세계 수백 명의 기후를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라면 이건 과연 인간이 만든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 IPCC라는 곳이 작년에 낸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한 20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지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인간에 의한 그런 지구온난화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지구가 아까 말한 탄소를 그대로 꺼내 쓰는 그런 경제에서 다른 경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엄청 여름에 덥고 홍수 많이 나고 예전에 비해서 기후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죠? 예,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도씨는 넘으면 상당히 위험하고요. 1.5도씨 이하가 되면 그나마 지구가 좀 견딜 수 있는데 지금 1.09도라고 하는 거예요. 1.09도.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제가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 저도 워킹맘이니까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36.5에서 37.5도 체온이 정상 기온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38도, 39도, 1도 오르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1도 오르는 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9도이기 때문에 1.5도까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러한 지금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재앙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는 건데, 전 세계가 한 200여 개 나라가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200여 개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온난화가 되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누가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만 보면 한 11위 정도 됩니다.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꽤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지금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0.000 정말 몇 %의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부에서 이대로는 우리가 다 같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파국을 맞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다 같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가 다 같이. 네, 2015년에 다 같이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에 파리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그걸 파리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탄소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탄소를 내뿜은 만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을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만드는 거. 내뿜은 만큼 걷어들여서 제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약속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경제는 바로 순환 경제예요. 어떤 거죠? 아까 이게 다시 휴대폰이라고 할게요. 광물을 캐서 만들고 버리는 게 선형 경제라고 그랬죠. 순환 경제는 덜 캐는 거예요. 아니면 캐지 않거나 배터리를 재활용한 걸 계속 쓸 수 있게 만들고요. 예, 새로 캐지 말고 재활용한 거를 소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는 뭐가 되죠?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가 진짜 왔습니다. 플라스틱 여러분 썩는데 500만 년 걸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플라스틱을 다 땅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생분해되는 걸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종이 같은 걸 계속 뭐 종이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을 최대한 종이로 만들고 종이도 생분해되는 걸 만들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최대한 리유스하고 네, 다시 사용하고 네,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의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쓰레기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자원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혁신이 벌어지겠어요. 새로운 소재가 계속 개발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신기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가 탄소를 없애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탄소를 내뿜고 있거든요. 자, 탄소를 없애기만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탄소를 없애는 기업이 있습니다. 클라임웍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직접 포집해서요. 탄소가 원래 C라는 원소로 만들어졌으니까 돌로, 광물, 다시 C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 자기가 배출한 만큼 허용된 거를 더 넘게 배출하면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클라임웍스하고 10년 계약을 해서 여기는 탄소를 제거를 하니까 이 제거한 만큼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탄소를 제거해서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혁신 사례 정말 신기하죠? 예. 자, 저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SG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겠고 이런 기업도 다 있네 정도를 알았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어떻게 크리스찬 CEO라면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뭔가 조직에서 리더가 되었을 경우에 네, 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ESG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예,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지구를 너무 많이 우리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너무나 많이 캐서 쓰고 너무나 많이 남용해서 쓰고 너무나 많이 버려서 이 지구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게끔 망가뜨렸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인간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ESG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ESG에 대해서 먼저 된 자들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기업의 제품을 이용을 할 때 이 기업이 똑같은 상품을 만든 기업이라면 이 기업의 탄소 발자국이 큰 기업인가 탄소 발자국이 작은 기업인가를 앞으로 비교하는 날이 오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우리가 칼로리가 높은 제품이 있고 칼로리가 낮은 제품이 있고 여성들이라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칼로리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ESG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탄소 발자국이 높은 기업보다는 똑같은 제품이라면 탄소 발자국이 낮은 기업을 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동으로 제품을 넣으면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도 저는 금방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ESG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의 CEO라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탄소 발자국을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CEO라면 ESG 경영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ESG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소비자들이 바뀌면 기업이 바뀔 것이고 기업이 바뀌면 지구가 지금보다 덜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관심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커피숍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원해가지고 일회용 컵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자라고 그 기업에 요구해서 다회용 컵을 도입하는 그런 커피숍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빨대 꼭 필요 없는데 빨대가 꼭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뭔가 다른 제품 없을까라고 기업의 ESG 활동에 일단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생활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수 있는데 개선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연말에 되게 유명한 스팸 있죠? 스팸에 사실 스팸이 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노란색 뚜껑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노란색 뚜껑을 다들 필요 없는 거여서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ES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예전에는 ESG가 뭔가 어렵거나 좀 귀찮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죠. ESG는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ESG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 바로 ESG가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이 용어인데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무형 자산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거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ESG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ESG가 그럼 얼마만큼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느냐? 전 세계 전체 투자 자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서 한 130조 달러까지 가고 최소 절반 이상까지는 다 ESG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온난화가 되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온실가스만 보면 한 11위 정도 됩니다.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꽤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지구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게끔 망가뜨렸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인간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ESG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